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매매하신다면 제발 네 가지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얼마에 살 건지. 두 번째, 얼마에 팔 건지도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저 지금 주식 못 샀는데 어떡해요? 기다리십시오.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렇게 모셔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 리서치 본부를 맡고 있는 최창규입니다. 네. 원래 파생 오래 하셨잖아요. 네, 제 원래 네. 전직은 파생상품 패시브 전략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고요. 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베스트 애널리스트 1등이었습니다. 이야, 네. 역시. 네, 10년 동안 1등이었습니다. 네. 와, 이제 애널의 시각, 또 파생을 다루셨던 네. 분이 또 레버리지 요새 또 워낙 핫하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 다양하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지금 상황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블랙 먼데이를 지나고 하루 만에 또 급반등을 했다가 네. 오늘은 또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물론 코스닥은 조금 오르지만 네. 지금 이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자, 숫자로 한번 논해볼게요. 펀더멘탈로 보통 논해본다면 삼성전자 올해 얼마 벌까요? 300조? 400조? 네. 하이닉스 얼마 벌까요? 200조? 300조? 그리고 PER 배수가 지금 6배, 7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숫자로 봤을 때는 너무나 싸다라는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의 마이크론 오늘도 목표 주가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반도체, 특히 AI를 필두로 한 산업의 성장성은 아직도 양호하고, 그리고 1999년 닷컴 버블이랑 비교했을 때 네. 그때랑 가장 큰 차이점은 매출 이익률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빅4라고 할 수 있는 뭐 오라클, 뭐 시스코 이런 회사들의 매출 이익률이 네. 20%밖에 안 됐었거든요. 오. 근데 지금은 매출 총 이익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78%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숫자상으로는 나무랄 게 없다. 오케이. 연말까지는 뭐 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쏠림이에요. 쏠림. 지금은 반도체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지금 하반기 전략 자료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세미나를 많이 다녀야 되니까 반도체, AI 산업을 빼놓고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와, 시장이 너무 쏠려 있다. 그런데다가 이제 투자와 트레이딩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빵빵하게 나오는 반도체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어머님들, 할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많죠. 그분들의 네. 공통점이 뭐냐? 아는 기업에 투자한다.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 현상이 더더군다나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방금 투자를 말씀드렸었고 트레이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트레이딩, 즉 약간 어떻게 본다면 투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너 반도체 소부장 기업 살래?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 살래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당연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소부장 기업은 그래도 반도체 기업들이 잘 가야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트레이딩 수요도 쏠리는 것 같아요. 투자 수요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트레이딩 수요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이런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뭐 반도체 쪽 마이크론 주가가 어떻게 됐다 한마디 땅 던져주면은 그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목들의 주가가 흔들 하니까 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팽배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 세계가 우물이라면 거기에 고래 한 마리가 또 상장을 하죠. 그렇죠. 네, 스페이스X. 네. 고래가 상장하니까 그 고래가 글쎄요, 저는 뭐 먹고 살지 저도 걱정스럽긴 한데 또 튼튼하게 잘 살아날 것 같아요. 워낙 뭐 최근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블루 오리진이 폭파 사고로 인해서 그렇죠. 사고 났죠. 살짝 네. 위축되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또 고래가 먹는 양이 어마무시하잖아요. 플랭크톤 이거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또
어젯밤에 미국장을 보니까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스페이스X IPO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시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숫자를 믿는 사람들은 오케이, 숫자를 믿는 사람들은 좋지만 숫자 이외에 너무나 쏠림이 발생했고 그 쏠림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은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해소될 거냐? 아유, 해소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역시 빅 IPO들, 네. 엔트로픽, 뭐 오픈 AI, 안두릴, 뭐 이런 아니면 유니트리 이런 빅 네. IPO 여전히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AI 산업 지금 토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잖아요. 네. 그러면 토큰 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토큰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 쏠림 아니면 반도체 투심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장은 들쑥날쑥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지금 주식 못 샀는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십시오.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네, 한 번씩 빠지는- 훅훅 빠질 때 옵니다. 네. 그때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는 그 손가락이 필요한 겁니다. 급하게 따라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올라가는 말에 잡아타는 것보다 네. 변동성이 커질 때 네. 내려가는 시점에 네. 반도체를 잡으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만 저도 네. 힘들다는 거 알아요. 저도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오니까 와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쵸. 막상 못 들어가요. 드디어 올 게 온 네. 거구나. 올 게 왔구나. 이 상태로 이제 끝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 다음 날 또 반등 나오면 어제 살 살 걸. 이런 또 저도 껄껄껄. 껄무새가 되는데 네. 어찌 됐건 지금은 숫자를 믿으십시오. 실적을 믿으십시오. AI 서비스, AI 에이전트 믿으십시오. 피지컬 AI 믿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와, 오늘 녹화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반도체에만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소부장도 뭐 물론 뭐 어제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네. 소부장도 소외가 되고 있고 네. 뭐 사실 우주 방산 뭐 이런 쪽도 뭐 퍼가 너무 높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반도체를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올라서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어. 네. 차익 실현해서 그럼 넥스트 반도체는 뭐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로 가면은 그날부터 또 빠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 차원에서는 어떤 이제 반도체 섹터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라는 궁금증도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 이외에 다른 건 뭐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어찌됐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줘야 돼요. 아, 그래야. 네, 저는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쉬어간다라는 얘기를 쓰니까 가끔 삼전 하이닉스 이제 끝났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끝난 거 아닙니다. 삼전 하이닉스 내년에 매출 가이던스 훨씬 더 올라갑니다. 대신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쏠림을 분산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쏠림이 분산되지 않는다면 넥스트 반도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아니면 전 세계 증시에서 삼전 하이닉스만큼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전 하이닉스는 지금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전 세계의 탑 클래스에 들 정도로 좋은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삼전 하이닉스가 좀 쉬어줘야지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방산, 원자력, 조선,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와이스트리트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장에 자금이 많이 경색됐어요. 어떤 의미예요? 단기 자금이 경색됐어요. 시장에 돈이 씨가 말이 말랐어요. 없어요. 씨가 말랐어요. 그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비하인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빅 IPO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워낙 돈은 많이 벌어들이고 있지만 이 벌어들인 돈이 달러로 되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화로 들어올까요, 한국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워낙 미국에 미국에 투자해야 될 돈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캐펙스 투자를 한다면 물론 한국에 투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봤을 때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생각만큼 한국에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뉴스 보시면은 단기 자금 경색이라든지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실제로 시장에 그렇게 돈이 풍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하지만 이 돈들이 대부분 다 삼전 하이닉스 관련된 상품 쪽으로 집중되고 반도체 쪽 ETF에 집중되다 보니까 실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 if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어간다면 뭐 건전한 기간 조정 정도로 네. 얘기를 하시죠. 네. 기간 조정을 한다면 그때 돼서야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기기, 바이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꿈틀꿈틀 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바이오가 움직일 때 가만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멈출 때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은 그 말은 즉슨 네. 시장의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그런데 그 자금들이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기기, 바이오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이 쉬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면 그때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기기를 네.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그때까지는 그래도 반도체가 가는 장세가 이어질 그렇습니다. 거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증권도 마찬가지겠네요. 증권은 거래대금이 계속 늘어나는데 또 의외로 증권주가 안 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증권은 네.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을 수 네. 있어요. 뭐 증권이 브로커리지, 네. 브로커리지로만 모든 게 해결되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최근에 리츠 주식들의 주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뭐 부동산 관련된 이슈라든지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해외 부동산에 네. 해당되는 거겠죠. 부동산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리고 아마 저는 이렇게 증시가 계속 화랑이 이루어진다면 뭐 다시 한번 뭐 그동안에 좀 묵혀뒀던 숙제라고 할 수 있는 뭐 금융투자 소득세라든지 금투세라든지 또 기사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네. 것들이 논의되면 어찌 됐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네.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증권주는 그런 우리가 모르는 그런 배경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방송을 녹화하는 지금도 저의 우선 탑픽 반도체를 제외한 우선 탑픽은 증권주입니다. 오, 그러세요? 네. 아, 제가 증권회사를 20년 넘게 다녔고요. 바이오스가 있으신 거 네,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와이프도 아직도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요. 네. 예전의 증권사와 지금의 증권사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뭐 플랫폼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증권사도 과거의 증권사는 시크리컬한 증시에 따라서 그렇죠. 움직이는 그런 산업이었다면 네. 이제는 플랫폼 산업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저한테 스페이스X 주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회사에서 미래에셋이시니까. 미래셋이고 우주 테크 ETF가 워낙 많이 팔리다 네. 보니까 그래서 스페이스X 아직 상장 전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시기에는 상장됐을 수도 있겠지만 네. 상장 전인데 바이낸스에서 네. 토큰 형태로 스페이스X 주식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바이낸스 들어가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는 증권사가 정말 로빈후드나 바이낸스처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증권이라는 플랫폼이 뭐 한국에서는 은행 플랫폼이 더 우세하고 아무래도 대출이라는 네. 무기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증권도 뭐 대출이라는 기능은 없지만 증권도 이런 뭐 바이낸스라든지 로빈후드 사례를 봤을 때는 증권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의 그렇습니다. 대안이 이게 실질제 RWA 같은 실질 자산 뭐 맞습니다. 이런 이제 에셋이 생기면은 네. 또 증권사가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입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네. 보통 RWA 그러면 저처럼 이제 증권사나 이런 쪽에 있었던 친구들은 리스크 웨이트 에셋 이렇게 많이 네, 표현하지만 방금 얘기한 RW는 네. 리얼 월드 에셋 그렇죠. 마치 뭐 스페이스X 상장을 토큰으로 토큰화해서 하는 거죠. 상장한다든지 참고로 지금 바이낸스에 재미난 상품들 되게 많아요. 뭐 하이닉스 2배짜리 토큰 뭐 이런 것도 그렇더라고요. 있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가능한가? 그러니까 사실 좀 불안해서 네. 못하지만 그걸 이제 하신 분들은 뭐 세금도 없고 네. 2배짜리 이런 걸 왜 하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삼성전자 주식 선물은 매매 안 하시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거래를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편의성. 편의성. 네. 주식 선물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파생 거래, 네. 파생 계좌를 터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당연히 이수해야 되고 예탁금도 있어야 되고 또 증거금도 있어야 되고 또 마진이란 그런 그렇죠. 개념들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리고 일일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롤오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까다로운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그런 까다로움을 다 없애버린 상품이거든요. 편하게. 네, 거래하기 방금 우리가 편하게. 바이낸스에서 토큰 얘기했던 것도 야 주식시장 증권거래소에서 그냥 거래하면 되잖아. 근데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면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편의성이 결국은 모든 시장을 잡아먹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본부장님의 반도체를 제외한 탑픽은 증권주인 네. 걸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녹화를 이제 10일 오전에 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요. 네. 이걸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사실 저번 주에 이제 시장이 지금 블랙 먼데이가 일어났던 그 배경이 이제 미국의 고용이 좀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맞아요. 예, 또 브로드컴이 또 이 전망치 발표하면서 약간 좀 이 시장에 안 좋은 느낌을 주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금리 인상 우려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맞습니다. 제가 네. 하반기에 너 하반기에 가장 큰 복병은 뭐야? 가장 큰 리스크는 뭐야? 저는 당연히 하반기에 가장 큰 리스크는 금리 인상입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쪽이 금리 인하에서 동결 쪽으로 컨센서스가 바뀌었고요. 네. 아직 인상 점도표로 봤을 때는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케빈 워시가 인상에 동의를 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또는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케빈 워시는 트럼프가 임명한 임명자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뜻을 거역하는 반대로 가는 그런 행태는 나타나기 힘들지만 최소한 뭐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유가가 계속 90불 이상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연출됐을 때는 금리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CPI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들을 좀 보면 최근에 UBS 이런 쪽에서 물가 지표를 잘 맞추더라고요. 네. 오히려 UBS 이런 쪽에서는 물가를 높게 안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물가 지표가 그렇게 높게 안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됐건 미국 그 글로벌 유가가 최근에 많이 안정을 찾았고요.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이런 유가 관련된 소비 가격들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물가 지표 쪽에서는 그렇게 큰 발목을 네. 잡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좀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네. 글로벌 유가는 아직까지 90불 밑에서 형성되고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 물가 지표가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좀 찝찝함이 남아 있어요.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왜 이사로 남았을까? 그렇죠. 이 양반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네. 이 양반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저의 경제적인 구루님께서 네네. 뭐가 아쉬워서 남아 있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물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물가를 좀 잡아놓고 케빈 워시 새 연준 의장한테 물려줬어야 되는데 나는 물가를 완벽하게 잡지 못했어. 참고로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고용 얘기 보지 마라. 고용 헛방이다. 이거 착시 많다. 네. 이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고용보다는 물가 쪽으로 또 방점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네. 하반기 내도록 물가는 시장의 발목을 잡을 거고 그리고 물가가 튀어버리면 금리가 한 번 더 점도표 상으로겠지만 네. 금리가 튀면서 성장주의 할인율을 잡아먹어서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것이 여의도 바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저만의 독특한 생각은 절대 아니고요. 네. 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가가 그렇게 올라서 결국에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거나 약간 인상의 우려까지 나타나면 네. 시장은 어쨌든 한 결국은 번에 성장주는 한 네. 번은 꺾일 거다라는 것이 네. 여의도 바닥에 이미 있는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아시죠? 컨센서스는 절대 그렇죠. 그 상태로 형성되진 않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계산에 넣고 있어요. 성장주의 조정은 금리 인상이 발목을 잡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글쎄요. 저는 물가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뭐 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지 않는 이상 이것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럼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장을 보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긍정적으로 네, 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믿는 게 있는데요. 네. AI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왜 한국에 왔을까? 한국에 와서 진짜 삼겹살만 먹고 갔나? 왜 계약서는 한 장도 안 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의구심이 있지만 네. 젠슨 황 입장에서도 자신들은 팹리스거든요. 공장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AI 좀 잘하면서 제조 기반 갖고 있으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이지 않습니까?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국가를 찾다 보니까 한국을 찾아오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피지컬 AI까지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넘어서 피지컬 AI까지 분명히 온다라고 믿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반도체에서 피지컬 AI까지 이렇게 확산이 될 거다. 네. 수혜가 그런 말씀들을 저는 하반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은 네. 멀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피지컬 AI의 가장 기본 단계는 로보택시거든요. 네. 로보택시가 지금 미국에 엄청 깔렸나요? 아, 미국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 미국을 못 가봤네. 작년 연말에 제가 뉴욕을 갔었거든요. 네. 제가 금융인으로서의 네. 꿈이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 황소의 거기를 한번, 황소의 거기를 한번 만져보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네. 그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작년 연말에 뉴욕을 갔어요. 뉴욕에 아직까지 로보택시 없어요. 없어요. 로보택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피지컬 AI는 빨리 오진 않아요. 그래서 하반기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는 없고 빨라야 내년 빨라야 내년. 네. 정도니까 지금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주 투자하신 분들이 좀 속이 쓰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연초에 또 엄청나게 이제 CS를 기점으로 이제 섰다가 네. 그때부터 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좀 계속 피지컬 AI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네. 막 ETF를 담아 놓으면은 이거 왜 삼성전자보다 안 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네. 저를 포함해서 네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로봇주들도 이제 대형주, 현대차를 위시한 음. 대형주들과 또 이제 로봇 소부장주들, 이제 코스닥 상장주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역시나 로봇주도 대형주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제가 거예요? ETF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종목을 참고로 저도 자산운용사 직원이기 네. 때문에 개별 종목 매매는 컴플라이언스로 금지가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매매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주식의 관점은 딱 하나예요. ETF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 종목이냐? 근데 작은 종목도 ETF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요. 작은 종목은 넣지 않습니다. 오. 시가총액 기준이라든지 네, 네. 거래대금 기준이 기본적인 가이드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커트라인은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네. 거래대금 하루에 얼마 이상, 이게 기본적인 가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를 넘어서지 못하는 종목들은 ETF에 들어갈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제 판단 기준은 뭐냐면 지금은 글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나 개별 종목 속 시끄러워서 못하겠어. 맨날 자고 일어나면 뉴스,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또 주가가 좋으면 한참 좋지만 떨어지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게 싫어. 그래서 나는 ETF를 할 거야. ETF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종목의 주가가 좋아서 시가총액이 커지면 그 ETF에서 비중이 커져요. 그렇죠. 많이 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종목이 안 좋아서 업황이 안 좋아서 정말 시가총액이 쭈그러들면 그 ETF에서도 작아지거나 편출시켜요. 이런 것들이 ETF로 투자하는 가장 간편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기본적인 가이드는 뭐냐면 ETF에 들어갈 만한 종목을 사라. 네. 만약에 ETF에서 편입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라면 매매하지 말자라는 게 제 가이던스거든요. 그냥 ETF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개별 네. 종목이 갖고 있는 네. 또 알파가 있어요. 저는 네. 개별 종목을 절대 ETF로 모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종목 한두 개가 성과를 좋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만 그 종목을 바라볼 때 기본적인 나의 기준은 좀 ETF가 편입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냐, 사이즈가 안 되냐, 네.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제가 ETF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방송을 많이 다니지만 일반적으로 주식하시는 전문가님들도 ETF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나의 나와바리를 침범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 들 정도로. 네. 그러면 결국은 ETF발 수급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종목을 선택할 때 로봇과 관련된 종목을 선택할 때 아니면 피지컬 AI와 관련된 종목을 선택할 때는 기본적으로 피지컬 AI와 관련되어 있는 ETF의 PDF 구성 종목을 뜯어보고 거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종목 물론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외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소외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장이 8,000포인트까지 올라왔지만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손실 본 사람일까요? 하나도 안 한 사람일까요? 하나도 안 한 사람.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맞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시장 수급이 ETF 중심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ETF에 들어가지 않는 종목을 매매를 하신다면 소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ETF에 들어가는 정도의 종목은 내가 공부해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가져가도 네.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가져가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게 귀찮아. 나는 공부하기 싫어. 피지컬 AI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피지컬 AI ETF 투자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 중에서 알파를 노리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아니면 뭐 탐방을 가보신다든지 그런 걸 하셔서 연구를 하시면 ETF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안 되는 종목은 정말 죄송스럽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피지컬 AI ETF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피지컬 AI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온 ETF들도 이제 PDF를 뜯어보면은 굉장히 다 다른 이 종목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막 구분을 해보니 아예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에만 투자하는, 미국 로봇에만 투자하는 ETF도 있고 네. 아니면은 중국, 일본, 미국, 한국 이렇게 다 같이 가져가는 로봇 ETF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때 이거를 그러면 한국, 미국을 섞어? 한국 글로벌을 섞어? 막 무슨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저같이 공부를 잘 못하고 개별주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ETF를 가져갈 텐데 네. 그럴 때 ETF를 좀 구성하는 네. 이 조합하는 방법 이런 것도 꿀팁이 혹시 있나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삼국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삼국지. 뭐 크게 보면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차이나,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삼국지예요? 네, 그래서 삼국지라고 하고 있는데요. 삼국지에서 머리가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구죠? 미국이죠. 네, 유비. 네. 유비는 바로 미국입니다. 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뇌 아니면 연산, 칩 이런 것들의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뭘까요? 저는 한국은 관우와 같다. 이렇게 좀 현명하면서, 맞네요. 현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면서 네. 그리고 또 관우가 형들을 유비랑 동생 네. 장비를 또 네. 서포트해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 관우입니다. 한국은 유비만큼 뛰어나진 않지만 제조업 기반의 LG가 됐던 현대차가 됐던 제조업 기반의 공장들을 갖고 있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친구는 이런 버허 벌판에 나오면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이 그만큼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공장 딱 규격화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잘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장점은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제조 공장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가 대표적인 협동 로봇의 일종인데요. 그렇죠. 이런 쪽에서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비. 굉장히 거칠고 무식하고 뭐 어떻게 본다면 힘도 세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싼 가격에 많이 양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쵸. 조만간 홍콩의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상장 IPO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말미암아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휴머노이드 로봇의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하고 싶은데 뇌만 투자하기 좀 아쉬워요. 아니면 관우만 투자하기 좀 아쉬워요. 나는 전반적으로 완성된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에 투자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땅히 떠오르는 회사가 없거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름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 회사 휴머노이드 로봇 완성된 회사 중국에 있는 그 회사를 제외한다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양산 대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홍콩의 유니트리가 상장한다면 다시 한번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다시 한번 붐업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서 그 특성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나는 머리, 두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 아니면 장비와 같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 참고로 저는 아무래도 AI 산업의 가장 큰 빅2는 미국과 중국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도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뭐 미국도 좋은 회사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꿀팁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피지컬 AI 생각하면은 현대차, 이꼴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어떤 편협한 생각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아까 계속 이 ETF 얘기를 하다 보니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말씀을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이 3전보다 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더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이 움직임도 더 크기도 하고. 이 현상은 왜 그렇다고 일단 보세요? 자,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쪽 HBM이라든지 D램이라든지 이런 DS 사업부들이 잘하고 있지만
요번에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DS 사업뿐만 네. DS 사업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DX도 X. 있고 네. 그리고 또 지금은 돈을 못 벌고 있지만 파운드리 파운드리. 사업부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전 사업부, 디스플레이 사업부, 다양한 사업부분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는 하나만 바라보진 않아요. 그리고 또 저도 갤럭시를 쓰고 있지만 모바일 사업부도 있어요. 그렇죠. 네, 모바일 사업부도 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는 좀 혼합되어 있는 AI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메모리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종합예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선명성, 이런 AI 시대 때 선명성이 약간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명확하죠. HBM 전 세계 넘버 원, 그리고 그렇죠. DRAM 전 세계 넘버 원, 뭐 낸드 전 세계에서 상위 탑클래스. 딱 AI 산업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회사가 SK 하이닉스가 아닌가, 이렇게 투자자들이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방송을 다니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서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하세요? 네,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저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AI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저도 내년에는 어떤 AI 서비스가 나올지 네.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저도 세미나 자료를 네. 지금은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거든요. 저도 주말에 출근을 해서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ETF 모델 포트폴리오 만드는 법, 아니면 ETF PDF를 갖고 와서 비교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네.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짜거든요. 그러면 AI 시대가 확장되고 피지컬 AI도 결국은 그런 일환이고, 그리고 스페이스X, 우리가 우주 기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우주 기업인가요? 스타링크. 그 스타링크. 네, 스타링크를 통한 위성 데이터. 네. 그리고 위성 데이터가 확산된다면 그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AI 기업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네. 본다면 AI가 얼마나 확장될지 모른다라는 과정에서 접근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선명하지 않겠나라는 것이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좀 더 손을 들어줬던, 매수가 많이 몰렸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주가입니다. 나 삼성전자 모아갈래? 그럼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모아갈 수 있죠. 네. 나 하이닉스 모아갈래?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모아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ETF는 2만 원으로 주가를 맞춰놨으니까 좀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큰 것 같은데. 네, 그 효과도 좀 큽니다. 맞아요. SK 하이닉스 사려면은 뭔가 되게 큰 네. 돈을 써야 되잖아요. 한주 그리고, 사려면.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뭐 소수점 거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소수점 거래 의미, 좀 싼 가격에 하이닉스를 모아갈 수 있는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개인 순매수가 좀 더 몰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것만 몰린 거 아닙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곧버스 상품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삼성전자 인버스 2X, 하이닉스 인버스 2X도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이 방송을 녹화하는 게 6월 10일이니까 네. 6월 9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순매수 상위에 SK 하이닉스 곧버스 상품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참 사람들 정말 똑똑해요.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은 투자하시는 분, 트레이딩 하시는 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전, 하이닉스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 좋아. 그래서 모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고, 또 트레이딩, 야 30만 원에 삼성전자 사가지고 얼마를 먹겠어? 나는 그냥 30만 원에 사가지고 40만 원에 팔고 나올래. 또는 그렇죠. 30만 원 깨지면 사가지고 30만 원 이상에서 팔고 나올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현상이 비단 나쁜 거냐? 천만의 말씀, 나쁜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마 스퀴즈라든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다른 건 뭐냐면요, 다양한 파생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2배짜리 레버리지, 단일 종목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콜옵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풋옵션, 그리고 단일 종목 콜옵션, 단일 종목 풋옵션, 그리고 그 반도체 ETF 콜옵션, 반도체 ETF 풋옵션, 이런 다양한 파생 상품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도 만기일 날마다 들썩들썩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단 한국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네, 이게 레버리지 투자 ETF가
포모가 오신 분들이 레버리지에 이제 초보인데 이제 입문을 하셨는데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있으시단 수 말이에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좀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특별히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어떨 때 이거를 써야 되고 어떨 때 빠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주가, 하이닉스 주가를 예측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네. 포모가 오셔서 아니면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투자 경험이 짧으신 분들이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매매하신다면 제발 한 3가지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얼마에 살 건지. 여기서 얼마라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레버리지 상품의 주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나는 삼성전자 30만 원 깨지면 살 레버리지를 살 거야. 아니면 25만 원 정도의 레버리지를 살 거야. 아니면 30만 원을 뚫고 35만 원의 레버리지를 살 거야. 얼마 단가의 그 레버리지를 살 건지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본주의 주가. 그렇습니다. 네네. 본주의 주가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본주의 주가의 2배 수익률을 추정하는 상품이니까 이 상품의 주가를 보시면 안 됩니다. 나는 레버리지 상품의 주가가 2만 원 깨지면 살 거야.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본주의 주가입니다. 두 번째, 얼마에 팔 건지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에 팔 건지. 네. 나는 30만 원 깨지면 샀다가 35만 원 정도 되면 팔 거야. 뭐 물론 수익률이 30만 원에 사가지고 35만 원에 36만 원에 판다면 수익률이 20% 그러니까 20%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 40% 정도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매도도 좀 염두에 두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많이 싸니까, 네.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살 거야. 이거 정말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얼마에 살 건지, 얼마에 팔 건지 요걸 정해놓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적어서 모니터에 붙여놔야 네, 돼요. 모니터에 네,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얼마나 오래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건가요? 아닙니다. 네, 기간입니다. 아니요. 기간. 음의 복리 효과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가지만 이 제자리 걸음, 한 달 동안 제자리 걸음을 가게 될 경우에 나의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기간이 길어지고 횡보가 길어지면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기간, 나 한 일주일, 2주일, 아니면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니까 다음 주까지, 아니면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GTC 있으니까 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목표 기간, 보유 기간을 네. 정해놓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네. 저는 이렇게 네. 표현했거든요. 제가 모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일반 승용차라고 비유한다면 이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은 스포츠카입니다. 우왕 이렇게 가는 그랬더니 거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스포츠카 탈 수 있어? 나 이거 매매하면 페라리 살 수 있는 거야? 네, 네. 포르쉐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네, 운전의 난이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F1 카를 모는 네. 것과 똑같다고. F1 카는 아마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운전을 20년 넘게 했지만 저 같은 사람도 F1 카를 못 몬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엑셀도 다르고 네.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스포츠카다. 그래서 제발 운전에 익숙하신 분들만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매매하신다면 얼마에 살 건지, 얼마에 팔 건지, 얼마나 오래 갖고 있을 수 있는 건지, 이 3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네.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살 건지 팔 건지 그 목표 가격을 정해놓는 건 굉장히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지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가 어떤 관점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레버리지는 확실히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관점에서 만약에 해야 내가 되는 거죠. 네. 투자의 관점으로 레버리지 상품을 쓰신다면은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어떤 팁을 드릴 거냐면, 저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AI 산업을 저는 강하게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 포트폴리오의 절반은 반도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절반. 근데 이미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0% 정도, 절반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나요? 너무 축하드릴 일이고요.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축하드릴 일이고요. 만약에 수익이 좀 많이 나셨으면 한 10% 정도만 파세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비중이 네. 40%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5%만 이 레버리지 상품을 네. 다시 사세요. 그러니까 산업에 올라가는 거를 확신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차익 실현을 10%를 하고 그 중에 절반은 레버리지에 네, 그러면은 들어가는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로 네. 봤을 때는 반도체 비중 다시 50% 맞춘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두 분. 나한테는 네. 5%에 해당되는 현금이 남아 있겠죠. 그렇네. 예, 그러면 그 현금을 네, 네. 가지고 계좌에다가 분명히 저는 예견 드립니다. 이런 시장의 쏠림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분명히 급등도 나올 수 있지만 급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처럼. 예, 엊그제처럼. 어제처럼. 예, 예. 분명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쓰라는 얘기입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이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하게 되면 그만큼 현금 유동성이 생기니까 그 현금 유동성을 나의 실탄으로 아니면 나의 방어막으로 나의 보호 기제로 쓰시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고요. 이것은 투자 관점으로 레버리지 상품을 쓰시는 분들의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오, 이거는 상당한 꿀팁입니다. 네, 네. 왜냐면 올라서 팔아야 되겠는데 더 오를 것 같고 막 이게 우울증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10%를 팔아서 절반만 레버리지에 넣어놓고 나머지 현금을 비중 갖고 있으면 이거를 언제든지 실탄으로 그렇습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급락을 너무-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자산운용 업계에 있기 네. 때문에 급락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V코스피, 한국판 빅스, 네. 한국판 공포지수 얼마였을까요? 엄청 높던데. 엄청 네. 높아요. 지금 80포인트예요. 네. 80포인트. 어제 80포인트예요. 참고로 코로나 때 그때 100포인트였었어요. 아, 코로나 때. 근데 일반적인 때는 몇 일반적인 때는 10에서 20포인트예요. 진짜 높은 진짜 거네요. 높은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다 아니면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사람들은 이 변동성 지수는 콜옵션의 가격, 풋옵션의 가격을 공정분산 수합이라는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람들은 콜옵션도 엄청나게 많이 사고요. 풋옵션도 엄청나게 많이 산다는 거예요. 즉 오르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네. 있다는 것도 배팅하는 거고요.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르건 내리건 그 네.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를 네, 수 그리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요 이거였어요. 아,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트레들 매수, 스트레드? 스트레들 매수, 네. 양매수라고 불러요. 양매수, 이렇게. 양매수. 예, 예. 가만히 멈춰 있으면 손실이 나겠지만 위로 크게 올라가든지 아래로 크게 빠져버리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외국인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오를 수도 네. 있지만 네. 오르는 속도 또는 내릴 수도 있지만 내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거기에 배팅하고 있다는 거죠. 참 어려운 시장이에요. 쉬워 보이면서도 진짜 어려운 어려워요. 시장이에요. 제가 하반기 네. 전망 자료를 한 달째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한 달째. 과연 시장이 하반기에도 좋을 건가? 그러면 하반기에 진짜 10,000포인트 갈 건가? 10,000포인트 갈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느 속도로 10,000포인트를 가는 갈 길이. 건가? 네.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진 않을까? 스페이스X IPO가 만약에 스페이스X 주가가 급등해버리면 전 세계 자금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스페이스X를 살려고 달려붙을 텐데 그렇죠. 그렇다면 스페이스X 주가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변수들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질문 나눴던 과연 미국의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한국의 7월 금통위에서 정말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이미 채권 가격에는 한국 채권 가격에는 금리 인상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2번 정도.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채권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이 망가진다면 위험자산 쪽으로 또 자금이 쏠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는 그래도 심플했어요. 네. 어찌됐건 삼전 하이닉스가 워낙 실적 가이던스가 좋았으니까. 좋았으니까 그냥 삼전 하이닉스 사세요. 이거 사기 싫으면 네. 코스피 200 사세요. 타이거 200 사세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상반기는 게임 끝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반기는 생각보다 울퉁불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전문가분도 이렇게 다양한 변수에 이거를 맞춰갖고 전망을 하는 게 어려운데 네. 자 일반 투자자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냐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은 삼전, 하이닉스, 오케이 끝. 그렇죠. 그냥 네.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심플하게. 네. 스페이스X 난 모르겠어. 뭐 전 세계 자금이 빨리든 안 빨리든 삼성전자 돈 벌고 있잖아. 그리고 삼성전자가 설마 뭐 여기서 반토막 나겠어? 그쵸. 그래서 요즘 ELS도 많이 하십니다. ELS가 한때 확 죽었다가 그 사태 요즘 또 이후에 ELS 요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변동성이 네.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ELS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기초자산 ELS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초기에 델타라고 불러서 초기에 한 30%만큼 주식을 사요.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더 사요.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주식을 팔아요. 네. 이거를 감마 트레이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반복하는 건데요. 이런 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이 작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주가 변동성이 크면 좋을까요? ELS 운영할 때? 크면 좋은 거 아니에요? 크면 좋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ELS의 기대 수익률이 거의 2자릿수까지 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예전에 ELS 할 때만 해도 뭐 7%? 네네. 뭐 근데 6%, 지금은 뭐 7%? 종목마다 기초자산마다 다르겠지만 뭐 삼성전자 코스피 200, 네. 하이닉스 코스피 200, 뭐 초기 스타트 85, 네. 그리고 너긴 30, 뭐 25 이렇게 해도 한 10% 후반대 그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그런 ELS들도 많이 있어요. 와, 두 자릿수 수익률까지 갔구나. 그게 네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변동성이 네. 싫어. 나는 좀 안정적으로 뭐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나는 약간 안정적으로 뭔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 투자자라면 ELS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너긴 베리어가 어떻게 돼요? 6개월에. 너긴 베리어가 25, 30, 35. 즉 기초자산 네. 대비해서 35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너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너긴이라는 것은 네. 손실이 확정되는 구간을 너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너긴 베리어가 예전엔 50이었는데 그러니까요. 홍콩 H지수 ELS가 50까지 너긴을 쳤었거든요. 그러면서 너긴 베리어를 50이 아니라 40, 40이 아니라 30, 30이 아니라 최근에는 25까지 내려가 있는 ELS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산운용사는 ELS랑 전혀 상관이 그렇죠. 없습니다. ELS는 이제 증권사에서 네, 판매하고 증권사에서 이제 판매하는 판매하고 상품이니까 은행에서도 판매하는 네. 상품인데 이게 H지수 사태 이후에 네, 사실 은행 판매는 거의 거의 없어졌죠. 네. 근데 너긴 베리어가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내가 산 지수에 반토막만 나지 35%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6개월은 아니고요. 네. 보통 만기가 3년죠. 3년인데요. 3년 내에. 3년 내에 그러면은 두 자릿수 수익률을 네, 그리고 얻을 수 조기 있다. 상한기에는 네. 뭐 ELS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네. 뭐 짧게는 3개월부터 뭐 그렇죠. 6개월 조기 네. 상한 기회를 줘서 조기 상한 요건에 충족되면 바로 수익률 주고 끝내버리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서 나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뭐 ELS도 ELS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ELS 투자하셔야 그렇죠. 됩니다라고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 권유드리는 건 요런, 절대 아닙니다. 상품도 이제 약간 소외되어 있는 상품이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남들이 것도 안 있다. 볼 때 봐야 분명히 돼요. 네. 수익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수익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남들이 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대안 삼아서 ELS라는 투자 상품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 정말 꾹꾹 담아서 가져가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또 그것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스페이스X 상장, 결국에 이제 이번 주말, 이제 12일 날, 현지 시간 12일 날 상장이 되는데, 그거를 투자를 안 하자니, 또 찜찜하고 하자니, 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걸 예측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럼 뭐 그리고 펀더멘탈 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급 관점으로 볼 것이냐.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수급 관점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ETF를 하다 보니까 ETF는 그냥 시가총액이 커지면 그 종목을 기계적으로 담을 담아야 수밖에 되죠. 없어요. 네. 그리고 지수에 그 종목이 편입되면 그 지수를 추정하는 ETF는 기계적으로 담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수급을 보는 사람입니다. 펀더멘탈은 그 누구도 일론 머스크도 스페이스X 주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2조 달러가 비싸다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1조 달러 중반이면 적당하다, 1조 달러 초반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싸다 이런 얘기들이 일단 컨센서스니까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월 10일 날 상장합니다. 6월 10일 날 상장하게 되면 글로벌 인덱스, 즉 저희 같은 ETF 운용사들이 쓰고 있는 글로벌 인덱스 프로바이더는 크게 보면 MSCI, 네. 예, 한국을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하고 네. 있는 MSCI가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만드는 네. 나스닥이 있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를 만드는 S&P 500이 있습니다. 네. S&P 회사가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계 회사인데 푸찌라고 불리우는 FTSE가 FTSE. 있습니다. 이 네 개 지수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빅4입니다. MSCI Early Inclus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생겼을 때 Early Inclusion 빠른 시일 내에 특례 편입하겠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네. 만약에 MSCI는 이 규정에 스페이스X가 충족되게 되면 10영업일입니다. 10영업일 내에 편입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MSCI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MSCI는 빠르면 6월 26일 날 네. 스페이스X를 편입할 겁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나스닥 100은 15영업일입니다. 15영업일. 그래서 7월 초에 네.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FTSE나 S&P 500,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편입은 빠른 편입은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후, 즉 내년 6월에 S&P 500 편입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FTSE도 빠르면 12월 달 정도에 스페이스X를 뭐 편입할지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6월 말에 MSCI, 그리고 7월 초에 나스닥 100, 그리고 12월 달에 FTSE, 내년 6월 달에 S&P 500.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있고요. 스페이스X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이스X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 장점,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아, 유통 물량이 적구나. 전체 물량의 4%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락업이 그만큼 걸려 있는 거죠. 아, 락업. 그럼 유통 물량이 이렇게 적으면 패시브 수급이 네. 일어나게 되면 그냥 확 올라가는 확 거예요? 올라갈 수도 네.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결국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지수 편입되기 전에 담아 놓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어쨌든 기계적으로 네.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올라갈 상방의 여지가 더 많은 네, 그래서 거죠. 제가 예. 펀더멘탈적으로는 장담을 못 드립니다. 135불이면 1.75조 달러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그리고 스페이스X가 아직까지 발사체, 스타링크, AI 산업 이 세 파트로 나눈다면 발사체 쪽에서 AI 산업만큼 그렇게 돈 버는 산업이 아니거든요. 물론 발사체 시장에서 꽉 잡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뭐 스타링크는 꽉 잡고 있는 거 맞아요. 1,000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네. 스타링크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AI 이런 것들이 스페이스X의 1.75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만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왈가왈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장담을 하기가 힘들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패시브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날짜마다 상당한 패시브 수급들이 스페이스X를 담아야 되는 수급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주 테크 ETF들도 사이즈가 꽤 커요. 그렇더라고요. 8개 정도의 우주 테크, 우주 산업 ETF가 있는데요. 그 ETF들도 스페이스X 담아야 돼요. 담아야 되죠. 네, 회사마다 조금씩 네. 틀리지만 저희 회사도 아마 25% 정도 네. 스페이스X 담아야 돼요. 상장하고 나서 다른 운영사 상장하는 당일날 담는 ETF가 있고, 상장하고 T 플러스 1일에 1. 담는 게 있고, 저희는 2일. T 플러스 2일에 네. 담는 거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네. 아마 공모가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 정답은 없는데 한국에 있는 우주 관련된 ETF들도 스페이스X를 담아야 돼요. 맞아요. 예, MSCI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패시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스페이스X는 호재가 맞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아니고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충분히 괜찮을 네. 것 같다. 그래서 뭐 공모가 따라잡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뭐 좀 보시고, 뭐 공모가 그렇죠. 형성되고 나서, 여기서 공모가라는 건 135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스닥 거래소는 상장 시초가가 달라요. 매수호가, 매도호가 받아가지고 네. 거기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을 하기 때문에 135불이 공모가긴 하지만 135불보다 위에서 상장할 수도 있고 밑에서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외사들이 내놓는 이제 ETF 중에서는 스페이스X 2배짜리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와, 그래서 그리고 또 아마 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도 우주 관련된 ETF가 최근에 많이 상장했어요. 맞아요. 대표적인 티커 UFO, 네, UFO. UFO 그리고 나사 네. 이런 ETF들 최근에 수익률은 이렇게 올라갔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사이즈는 엄청나게 빠르게 커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테마는 뭐니 해도 우주 산업이다, 우주 테크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건 소외니까 네. 이제 정말 정찰병으로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네. 가보는 게 네. 이제 스터디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또 여러 가지 이제 숨가쁘게 말씀을 나눴는데 코스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코스닥이 빠져도 너무 빠지는데 최근 이제 며칠은 좀 올라오긴 했지만 네. 여전히 1000이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돼요? 코스닥은 코스피랑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코스피는 어찌됐건 삼전 하이닉스가 전체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코스피는 그냥 반도체와 아이들, 그렇죠. 메모리와 아이들,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거든요. 아니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참고로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서태지, 양현석, 이준호 있었고요. 네. 서태지가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에요. 아, 그냥 아이들. 작은 아이들. 작은 아이들. 뭐 반도체 소부장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2차 전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알테오젠,
조만간 어디로 이전 상장하죠? 코스피로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이들만 남는 거예요. 네. 아이들. 계속 더 작은 아이들만 남게 되는 거죠. 뭐 작은 아이들이 또 커지면 좋겠지만은 그렇죠. 또 커지면 또 코스피로 넘어가고 또 커지면 코스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소외받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코스피를 이끌었던 모멘텀 중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책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상법 개정안 1차, 상법 그렇죠.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3차,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 그리고 나중에는 뭐 중복 상장이라든지 저는 정책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캐털리스트 중에 하나가 코스피 상승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코스닥도 정책이 없나요? 천만의 아니죠. 말씀. 네. 정책 있어요. 이제 국민성장펀드도 완판이 됐고요. 저도 가입 못했거든요. 가입 못하셨어요? 네, 저도 네. 기다리고 있다가 가입 못했거든요. 저도 소득공제 받아야 되기 네. 때문에 가입 못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정책 모멘텀이 국민성장펀드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 펀드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 부여된다면 코스닥에 볕들 날은 올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성장 펀드 이후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이재명 정부한테 좀 기대해 보는 게 좀 우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바이오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의 바이오와 지금의 바이오는 기술 이전이라는 확실한 모멘텀 그리고 임상, 2상, 3상, 4상, 3상 넘어가면서 확실한 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도 움직이긴 움직일 건데 네. 전제 조건 if 삼전닉스가 삼전닉스가 좀 쉴 때. 쉬어주면 네, 어찌됐건 지금은 자금이 그렇게 원활하게 온 증시로 확산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는 기업만 투자할래. 그런 분들한테 저 알테오젠 너무 좋은데요. 알테오젠 한번 투자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알테오젠이 뭐 하는 기업인지 10초 내에 설명해 줄래? 설명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아유 됐어. 그냥 삼전 하이닉스 살래. 이렇게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실적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진다면 코스닥도 분명히 갈 거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반기 전략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코스닥을 하반기에 좋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가 꺾인다면 네. 삼전 하이닉스도 쉬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빈틈을 코스닥이 채워주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피지컬 AI 쪽에서도 코스닥 상장사들이 어찌됐건 많잖아요. 지금 피지컬 네. AI를 만들 때 일론 머스크도 그랬어요. 손이 제일 어렵다고. 네. 네, 손이 제일 어렵다고.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 뭔지 아세요? 집안이라는 거. 빨래 개는 거. 네. 빨래 개는 거. 빨래 갤 때 빨래 모양도 다 다르고 그렇죠. 뭐 수건, 뭐 속옷, 겉옷 다 네. 다르고 또 빨래가 또 얇지 않습니까? 원단도 다 다르고. 원단도 네. 다르고 그런 것들을 하는 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모터 이런 것들 한국에 있는 또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품 회사들이 기업들. 만들고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뭐 코스닥을 뭐 좀 아이러니하지만 코스피가 쉰다면 코스피가 쉰다면. 삼전 하이닉스가 쉰다면 코스닥이 한 번 더 움직일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좀 절고 있지만 정책 모멘텀이 확실해지는 때가 이제 또 뭐 1부 리그, 2부 리그 나눈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얘기들도 것만 해도 제 네. 입장에서는 저는 뭐 26년째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과거에 코스닥 30, 스타 30 뭐 이런 것들을 코스닥 50 네. 이런 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런 걸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이게 뭔가 체질적으로. 작품을 만들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생기게 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삼전닉스가 좀 쉬어가야 이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레이더를 계속 세우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또 ETF 리서치 본부장님이시니까 ETF 얘기를 또 네.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순자산이 사실 연초만 해도 300조가 넘을랑말랑 막 네. 이러다가 지금 벌써 500조가 넘었어요. 네, 저희 회사만 해도 100조가 넘습니다. 제가 ETF 출입했을 때가 2024년도 뭐 이럴 때였는데 그때는 200조 정도였을걸요? 200조 때였어요. 근데 이게 벌써 2배가 됐다. 네. 그리고 이제 은행 자금들이 정말 ETF로 많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실제로도 느끼세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은행에 계신 친구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금 깨가지고 주식 투자한다라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네.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ETF 업계에 몸담길 네. 잘했다. 좀 빨리 네. 올 걸. 성장하는 업계에 몸을 담고 있어야. 빨리 올 걸. 예. 이런 후회감이 물밀듯이 오지만 그래도 발 담그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뿌듯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초보 투자자들
투자자들, 은행에서 또 몰려오신 그런 분들이 이제 ETF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어떤 포트폴리오, 네. 어떤 구성 방법 이런 네. 것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아셔야 될 게 ETF는 레고입니다. 레고. 레고 만들어 보셨죠? 네. 레고 만들 때 하나하나 조립하는 네. ETF는 레고입니다. 조립하는 상품이고요. 이 레고 조각 하나만 갖고 나 다 끝났어.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레고 조각 하나만 갖고 다 끝났어라고 얘기하시려면 그냥 종목을 하시면 됩니다. 종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하나, 두 개만 갖고 인생이 역전한다든지 가능하겠지만 ETF는 레고입니다. 항상 맞춰서 조립을 해서 완성체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고 조립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게 ETF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6대 4니 뭐 7대 3이니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지금 뭐 그런 얘기까지 드릴 필요는 없고요. 저는 AI 산업의 미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한 전체의 30% 정도는 그냥 대표지수 하시면 됩니다. 아, 뭐 코스피 200. 맞습니다. 네, 코스피 나스닥 200, 100, 뭐 이렇게? 코스피 200 뜯어볼까요? 삼전 하이닉스 절반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코스피 200이 반도체와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냥 코스피 200만 투자하셔도 삼전 하이닉스 절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페이스X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스닥 100 사세요. 그냥 나스닥 100 사시면은요, 거기 스페이스X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 100 사시면은요, 오픈 AI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나스닥 100 사시면은요, 엔트로픽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30% 아니면 좀 나는 보수적이야, 귀찮아 이런 분들은 50%까지는 대표 지수에 투자하시면 끝나요. 네. 이 대표 지수가 뭐 그렇게 다양한 거 아니에요. S&P 500, 나스닥 100, 코스피 200 아니면 뭐 일본도 좋으니까 니케이 225 아니면 홍콩도 중국도 좋으니까 CSI 300 네. 이거는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조립할 때 내가 빨간색 블록을 좋아하는지 파란색 블록을 좋아하는지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30% 많게는 50% 정도는 그냥 대표 지수 ETF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현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한국인으로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달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초단기 국채, 초단기 미국 국채 이런 채권형 어떻게 본다면 단기 유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ETF도 한 20% 정도 담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지수 50, 단기 유동성, 달러 유동성용 20, 그러면 30%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를 뭘 해야 될지 저는 굉장히 고민스럽긴 하지만 저의 선택은 역시 반도체예요. 예, 반도체. 그러면은 대표지수도 반도체, 이것도 반도체, 너무 반도체 비중이 높지 않냐?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AI 산업이 망가진다면, AI 산업이 닷컴 버블처럼 무너진다면 글쎄요, 대표지수 어떤 섹터라고 해도 그렇게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30% 아니면 반도체 30%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15에 뭐 우주산업 15 아니면 반도체 15에 피지컬 AI 15 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져가시는 전략도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니면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아서 나는 대표지수로 충분해요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조방원이에요. 아, 네, 조방원. 네. 조방원이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 많습니다. 뭐 기술 수출이 이제 수출이 수주 잔고가 많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어찌됐건 조방원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조방원 그냥 세 가지를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ETF를 오케이 내가 30%를 담아가겠어 라고 생각을 해도 창을 열고 나면은 반도체 ETF의 숫자가 어마무시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반도체 뭐 소부장부터 뭐 기판 유리 기판 뭐 후공정 전공정 이 반도체 ETF를 좀 조립하는 그런 꿀팁도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네. ETF 제가 그룹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로 먼저 나누셔야 네. 됩니다. 한국 반도체, 미국 반도체. 그렇죠. 뭐 두 개를 합치면 뭐 글로벌 반도체가 네. 되겠지만 한국 반도체냐 미국 반도체냐 이렇게 좀 나누셔야 되고요. 한국 반도체 내에서는 AI 반도체냐 네. 그냥 반도체냐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이냐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크게 말씀드린다면 미국 반도체는 맞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니면 뭐 마이크론 이런 뭐 다양한 어떻게 본다면 뭐 글로벌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이 반도체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캐펙스 투자를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형님 한국에 왜 오셨을까요? 그렇죠. 이 AI 시장을 자기가 다 잡아먹기 위해서 한국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메타 가만히 있을까요? 주커버거? 아니요. 천만의 말씀. 아니면 애플 가만히 있을까요?
AMD 가만히 있을까요? ARM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강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절대 강자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미국 반도체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그런 쪽이니까 나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접근하고 싶어. 그러면 미국 반도체를 접근하시면 되고요. 미국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수록 낙수 효과, 한국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한국 반도체, 특히 그 중에서도 야, 혹시 메모리 반도체가 모자른 건 사실이고 지금은 기판이 훨씬 더 중요해졌으니까 삼성전기, LG노텍이 들어간 반도체가 필요해. 그러면 AI 반도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반도체를 네. 선택하시면 네.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삼전 하이닉스가 잘 나가게 되면 반도체, 후공정, 전공정, 패키징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까지 낙수 효과가 더 커질 거야. 네. 그리고 지금은 P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니까 결국은 Q, 양도 늘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반도체 소부장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아니야, 나는 좀 알파가 났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한테는 또 반도체 ETF인데 액티브란 이름이 붙은 게 있습니다. 아, 뒤에. 네, 그쵸. 액티브라는 것은 기초 지수를 70% 추종하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펀드 매니저의 직관, 판단에 의해서 더 오버웨이트 한다든지 언더웨이트 하는 그런 액티브 반도체 ETF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다 담아간다면 한국, 미국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도 AI 반도체, 그냥 반도체, 소부장까지 이렇게 싹 레고처럼 네. 본인이 상품별로 구성 종목 보고 조합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이 ETF를 고를 때 이것만큼은 좀 유의해라 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실전에서 뛰시는 분이.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름에 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아이디어 왜냐하면 막 공모하고 하나요? 네, 아이디어 공모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바람이 있다면 타이거 최창규 ETF가 한번 나왔으면 어떨까? 저도 진짜 예전에 스타 매니저여서 네, 이름을 거는 네. 펀드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네. 됩니다. 안 거래소에서 돼요? 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름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 현혹될 시간이 있다면 그 이름 밑에 감춰진 구성 종목을 네. 반드시 뜯어보셔야 종목. 되고요. 그 네. 구성 종목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쓰고 있는 MTS, HTS에서 ETF 현재가 화면에 들어가시면 구성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구성 종목을 뜯어봐라.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너무 성과에 집중하지 마세요. 야,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수익률이 좋을 거야. 펀드를 고르시는 분들한테 일반적으로 많이 현혹되시는 분 중에 하나가 과거 성과를 성과. 토대로 해서 미래 성과를 예측하는 건데 지금은 맞았어요. 지금은 과거 성과가 좋았던, 즉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이었거든요. 즉 우리가 삼성전자 30만 원 언제부터 봤나요? 저 5만 원대부터 봤어요. 그렇죠. 5만 원, 10만 원, 비싼 거 아니야? 10만 원, 20만 원, 비싼 거 아니야? 20만 원, 맞아. 30만 원. 그러니까 가는 네. 놈이 더 가는 장세가 상반기의 트렌드였다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LG노텍도 마찬가지고 하반기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울퉁불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성과가 좋았던 종목을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과거의 성과가 좀 안 좋았던 그런 종목을 좀 찾아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방금 우리가 월배당 얘기를 잠깐 했었지 않습니까? 아마 월배당 관심이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월배당 분배율 높으면 최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분배율과 그렇죠. 주가 수익률 이걸 합쳐서 총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토탈 리턴이라고 네. 하는데 절대 분배율이 높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분배율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배율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첫 번째 분배를 꾸준하게 하는지 그리고 분배금의 편차가 크지 않은지 그리고 분배율과 주가 수익률을 합친 총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지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니까 분배율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최 본부장님 모시고 시장 분석부터 ETF 전략까지 초보자분들부터 진짜 시장을 오래 보셨던 분들까지 너무 다 유익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주 좀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아이디어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파생이라든지 수급을 좀 많이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세상을 아니면 증시를 좀 다른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주 불러주시면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